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고양이와 꽃의 차이처럼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생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기 영양을 하는 것과 유기 영양을 하는 것이다. 무기물을 섭취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무기 영양을 하는 것은 거의 모두가 식물이다. 식물은 신체 외부의 물질을 신체 자생 물질로 바꿈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완전한 탐구가 불가능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식물은 무엇보다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을 필요로 한다. 이것으로 그들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동물은 다른 유기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유기 영양을 한다. 정말로 육식을 하는 식물이 있을까? 육식을 하는 식물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곤충들만을 잡아먹는다. 육식성의 식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벌제잡이 통풀인데 이것의 포충 자루는 꿀벌을 유인하여 잡아먹는다. 일단 벌이 이 위에 앉게 되면 이 벌은 기름과 같은 액체 위에서 미끄러져 결국 포충 자루의 입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벌이 포충 자루의 입안으로 들어오면 이 자루는 죽음으로 이끄는 함정의 입구를 즉시 닫아버린다. 다른 육식성의 식물로는 끈끈이 주걱이 있다. 끈끈이 주걱의 잎은 작은 촉수로 덮여 있는데 이것은 희생물이 잎 위에 앉자마자 희생물을 가둬버린다. 그리고 나서 끈끈이 주걱은 산성의 액체로 그 곤충을 천천히 녹이며 소화시킨다. 식물도 겨울잠을 잘까? 식물에는 1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이 있다. 다년생 식물은 겨울을 나야 한다. 계절이 바뀌는 우리의 기후대에 사는 식물은 성장이 늦춰지고 신진대사가 약화되는 일종의 겨울잠인 휴식기를 지내고 난 뒤 봄이 되면 다시 잠을 깨고 싹을 틔운다. 1년생 식물이란? 많은 식물들이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 각 계절을 단 한 번씩만 겪게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게 되면 뿌리가 나고 줄기와 잎이 자란다. 그리고 꽃을 피운 뒤 꽃이 씨앗이나 열매로 바뀌면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1년생 식물의 한 예로 민들레를 들 수 있다. 민들레의 씨는 겨울 동안에는 땅속에서 쉰다. 그리고 나서 그 씨앗으로부터 줄기가 생긴 다음 민들레의 특징인 뾰족뾰족한 잎이 나고 노란 꽃이 피게 된다. 봄이 되면 우리는 이미 완전히 활짝 핀 민들레를 볼 수 있게 되지만 얼마 안 있어 꽃은 겉껍질로 바뀌게 된다. 이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민들레의 낙하산이다. 식물은 스스로 죽는다. 그러나 씨앗은 이미 오래전에 바람에 흩날려 원래의 꽃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떨어지게 된다. 일단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발아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식물이 된다. 식물의 씨앗이 인간에게도 쓸모가 있을까? 씨앗은 가장 중요한 식량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 역시 잘 살아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쌀과 밀도 벼와 밀이라는 식물의 씨앗인 것이다. 콩과 완두콩도 야채의 씨앗이다. 그리고 해바라기와 대두의 씨앗으로부터 기름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겨자와 같은 많은 양념들이 식물의 씨앗으로 만들어진다. 씨앗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버드나무의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즉시 땅에 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버린다. 반면에 믿을 수 없이 생명력이 강한 씨앗이 있는데 극동아시아의 연꽃 씨앗이 바로 그렇다. 일본의 이탄 광산에서 찾아낸 2000년 된 연꽃의 씨앗이 발아되었던 것이다. 씨앗이 원래의 식물로부터 가능하면 먼 곳에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자연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씨앗이 식물로부터 가능하면 먼 곳으로 퍼지게 도와준다. 그렇게 해야만 어린 식물이 서로의 생장을 방해하지 않고 작은 지역 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씨앗이 날 수 있다? 씨앗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외부의 도움에 의해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람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민들레의 씨앗은 일종의 작은 낙하산에 매달려 있다가 공기를 통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싹을 틔운다. 그리고 단풍나무, 보리수, 소나무와 같은 나무의 씨앗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 날개는 가능하면 먼 여행을 하기 위해 바람을 이용한다. 아주 작은 다른 씨앗은 서서히 그리고 균형감 있게 바람 속을 떠돌아 다닌다. 양귀비의 씨앗은 일종의 통과 같은 것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울게 된다. 이렇게 느리게 기울어지면 결국에는 언젠가 바람이 그 무수한 씨앗들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날아간다. 씨앗이 헤엄도 칠 수 있을까? 오리나무나 야자수의 씨앗과 같은 많은 씨앗들은 퍼져나가는데 물이 필요하다. 특히 개연꽃의 씨앗은 딸기, 포도 등 공기를 함유한 장과의 식물에 꽂혀 있다가 장과가 식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표류하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공기가 다 없어지고 물속에 가라앉게 되면 결국 씨앗은 자유로워진다. 이 씨가 발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자신의 씨앗을 발사하는 식물은? 자신의 씨앗들을 발사하는 식물이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비결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완두식물의 열매와 같은 많은 열매들은 완전히 건조해지면서 더욱더 팽팽해진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내부의 긴장이 너무 강해지면 열매가 갑자기 갈라지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완두콩이 이리저리로 내던져진다. 동물도 식물의 파종을 도울 수 있을까? 식물을 일정한 목적에 의해 파종하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동물들은 아무 목적 없이 식물을 돕는다. 우엉의 열매는 우엉 곁을 지나가는 동물의 털에 붙어있기 위해 아주 작은 역갈고리로 완전히 덮여있다. 이 씨앗을 도와주는 동물의 대부분은 양이다. 작은 씨앗은 개미에 의해서 운반되기도 한다. 다른 씨앗은 동물이 즐겨 먹는 과일, 열매에 정착한다. 이것들은 대부분 소화시키기 어려운 씨앗들로 이 열매를 먹은 동물은 결국 다른 곳에 이 씨앗을 배설해버리게 된다. 질경이의 씨앗은 습기에 의해 새의 깃털에 달라붙었다가 습기가 건조되면 다시 떨어진다. 호두 씨앗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는 다람쥐의 건망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 호두를 모아 땅 밑에 있는 저장실에 숨겨둔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흐르거나 다람쥐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땅에 묻힌 호두에서 어린 호두나무에 싹이 트게 된다. 식물도 땀을 흘릴까? 땀을 흘린다는 것은 신체에 있는 액체가 공기 중으로 발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의미로 볼 때 식물도 땀을 흘린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식물들에 비해 더 많이 땀을 흘리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선인장과 같은 식물들은 거의 땀을 흘리지 않기도 한다. 어쨌든 식물은 그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들여 그 물 속에서 영양소를 얻는다. 이 물은 식물의 몸 안에서 상승하게 된다. 그중 일부는 저장되고 불필요한 부분은 다시 분비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분비는 잎의 아주 작은 호흡을 통해 이루어진다. 물이 부족한 식물이 즉시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이유는? 식물은 일종의 밸브를 통해 물의 분비량을 조절한다. 덮개로 이루어진 이 밸브는 잎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열리거나 닫히게 된다. 잎의 위쪽에는 얇은 피막이 있는데 이것은 빛을 통과시키고 강제적으로 증발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외피 아래에는 여러 층의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광합성을 책임지고 있다. 그 아래에는 다시 해면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지지세포와 중심세포로 짜여 있다. 잎의 아래쪽은 안쪽 외피에 의해 쌓여져 있으며 이 안쪽 잎의 표피 위에 있는 작은 숨구멍을 통해 식물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린다. 왜 가을이 되면 화렵수의 잎이 떨어져 버릴까? 땅이 점점 차가워질수록 나무의 뿌리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나무는 점점 적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게다가 물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완전히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점점 더 건조해진다. 나무는 잎을 통한 영양소들의 손실을 막고 더 깊은 곳에 보호된 뇌피의 줄기를 통해 그 영양분을 뽑아낸다. 이제 잎은 쓸모없게 되고 더욱더 건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잔가지의 줄기 부위에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이 흉터는 나무를 바깥쪽으로 격리시킨다. 잎들이 결국 떨어지게 되면 열린 흉터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이 되어 내린 눈이 잎 위에 쌓여 그 무게 때문에 큰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침엽수는
눈이 잘 미끄러져 떨어지는 잎을 가지고 있다. 심엽수의 큰 가지나 잔가지에 눈이 쌓인 채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러뜨리지는 못한다. 잎자루와 줄기의 차이는? 잎자루와 줄기는 모두 식물의 한 부분이다. 대체로 수직으로 자라며 잔가지와 잎을 달고 있고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올려 잎으로 운반한다. 줄기라는 말은 보통 나무의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선인장의 줄기는 이상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엽록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선인장의 줄기는 많은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다른 식물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잎이 맡아서 한다. 선인장의 잎은 생장이 위축되어 잎이 가시 모양을 띠게 되고 결국 줄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 외에 풀 줄기는 그 속이 비어 있으며 거기에는 풀과 모든 곡물류가 달려 있다. 반대로 잎자루의 경우에는 속이 차 있다. 잎자루도 기어오를 수 있을까? 기어오르는 줄기를 갖고 있는 식물의 예로는 담쟁이 덩굴과 열대 지방의 덩굴 식물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햇빛을 얻기 위해 다른 식물을 타고 올라간다. 포도나무와 호박과 같은 재배식물은 독특한 잔가지, 즉 덩굴 가지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다른 식물에 의지하여 몸을 높이 쳐들고 있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딸기의 줄기는 빛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땅 위를 감고 뻗어나간다. 땅 밑의 줄기란? 많은 식물들이 땅속에 자신의 줄기를 숨기고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땅 밑에 있는 줄기는 마치 뿌리처럼 보이며 그들 중 대부분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근경, 괴경, 구경의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근경은 아주 긴 줄기로 땅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 표면 바로 아래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은방울꽃과 아이리스가 바로 이런 종류의 줄기를 갖고 있다. 괴경이란 위쪽이 아닌 땅속에서 자라며 거기에서 딱딱하게 된 잔가지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것이 감자인데 이것은 양분의 저장실 역할을 한다. 구경은 양파나 튤립의 구근과 같이 통통한 잎들로 쌓인 것으로 아주 짧은 줄기이다. 가짜 열매란? 사과를 먹는 사람은 사과를 정상적인 열매라고 생각하겠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 그것은 소위 가짜 열매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진짜 사과의 열매는 단지 딱딱한 과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통통한 가짜 열매로 바뀐 열매의 껍질이다. 왜 많은 열매들이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을까? 단단한 껍질을 지닌 열매의 경우에는 씨앗이 저항력이 있는 막에 쌓여 성숙할 수 있다. 껍질을 지닌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견과류이다. 그러나 땅콩은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콩이나 팥 같은 협과에 속한다. 껍질을 지닌 열매의 구조를 보면 가장 바깥에 연한 막이 있고 그 아래에 목질로 된 단단한 껍질이 있으며 더 안에는 씨앗이 있다. 견과류는 많은 비타민과 단백질,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 천연초원이란? 천연초원이란 풀과 꽃으로 덮여있는 토지로 거름을 주거나 벌초하지 않는 곳이다. 천연초원에는 보통 무수한 동물과 식물 공동체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유럽에는 자연초원이 매우 드물고 주로 고산지대에 여기저기 퍼져 있다. 보통의 초원은 인공적인 것으로 인간들이 규칙적으로 벌초를 하고 거름을 준다. 여기에서 자란 풀들은 대개 사료로 쓰인다. 벌초한 초원에 다른 식물이 자라게 되는 이유는 벌초를 하게 되면 땅속 깊숙이 박혀 자라는 풀들만 남게 된다. 이 풀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만 채소와 꽃들은 벌초를 하게 되면 절멸하게 된다. 조화롭고 균형 있는 목초지대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풍성하게 꽃이 만발하고 여러 종류의 식물층이 자라는 초원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후에 가축사료를 생산해낸다. 극단적으로 인공적인 형태의 초원은 바로 짧게 깎인 잘 손질된 잔디밭이다. 초원의 식물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일까? 초원의 식물은 토지가 태양에 의해 불타버리지 않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에 의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준다. 초원의 식물은 땅에 영양을 공급하고 비옥하게 유지시켜준다. 초원 식물의 뿌리는 매년 새롭게 소생한다. 죽은 뿌리는 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부식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토지가 비옥해지는 것을 뜻한다. 비옥한 초원에는 무수히 많은 지렁이가 살고 있는데
이 지렁이는 죽은 식물의 일부분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한다. 이 지렁이는 땅속을 다니면서 땅의 공기를 통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매우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해준다. 반면에 초원에 거주하는 다른 동물들은 땅에 해롭기도 하다. 예를 들어 메뚜기는 풀을 먹어치우고 쌍무늬 바구미의 애벌레는 다른 식물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섭취한다. 그러나 이것들 역시 자연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버섯도 식물일까? 자연에는 항상 예외라는 게 있는 법이다. 그 한 예로 버섯을 들 수 있는데 버섯은 자신의 양분을 빛이나 공기, 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식물에 해당한다. 보통의 식물과는 달리 버섯에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에 의지하여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기생버섯의 경우처럼 다른 생물 유기체로부터 필요한 영양소를 얻어내거나 죽은 유기체의 잔여물로부터 양분을 섭취한다. 또는 다른 식물과 서로 도움을 주면서 공생하기도 한다. 버섯도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버섯은 버섯의 지상 성장 부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균사체로 구성되어 있다. 균사체는 일종의 뿌리와 같은 것으로 땅이나 다른 유기체 혹은 죽은 유기체의 잔여물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실 같은 세포로 짜여진 편물 모양이다. 버섯은 이 실을 가지고 양분을 흡수한다. 버섯과 식물은 서로 어떻게 협력할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식물과 동물 간의 생활 공동체 조직을 공생이라고 부른다. 버섯 중에도 나무와 공생을 하는 특이한 버섯이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버섯의 실락 같은 세포들이 나무의 뿌리를 뚫고 들어가서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것을 돕는다. 반면에 나무는 그 보답으로 자신의 일부분으로부터 만들어낸 식물성의 양분을 넘겨준다. 버섯이 없으면 빵도 없는 이유는? 버섯 중에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종류가 수천 종이나 되는데 이것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곰팡이는 열매의 표면에 생기는 버섯의 일종으로 먹을 수 없는 종류인 사상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버섯 종류들 중에서 우리 생활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효모이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이 효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도 맥주 효모가 필요한데 이것은 음료의 발효를 유발한다. 전 세계의 인간은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버섯을 이용하고 재배한다. 많은 치즈들이 특정의 사상균으로부터 정제된다. 동남아에는 볶은 콩으로 만든 영양가 높은 음식인 템페라는 큰 빵이 있는데 이건 역시 버섯을 사용한다. 즉 볶은 콩이 버섯에 의해 템페라는 빵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차버섯은 달콤한 차로부터 향기 좋고 시큼한 음료인 곰부차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페니실린이라는 치료제도 재배된 특정의 사상균으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버섯은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할까? 마귀 곰보버섯, 독갈떼기 버섯과 같은 많은 버섯들이 독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혀 소화가 안 되는 버섯들도 있다. 반면에 살이 많고 돌처럼 생긴 식용버섯이나 쌀이버섯, 송이버섯 또는 담자균류의 식용버섯 같은 많은 종류의 버섯들은 진미에 속한다. 인간의 식단을 제외하고라도 버섯은 자연에게 정말 유용하다. 왜냐하면 버섯은 양분을 얻기 위해 죽은 유기체의 잔여물인 일종의 숲의 쓰레기를 없애주고 거기서 무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무기물은 땅속에서 변화되어 다른 식물에게 다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도 사과가 존재했을까? 사과를 포함한 모든 재배식물은 야생 형태를 기원으로 한다. 이것은 재배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다른 맛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인간은 재배와 품종 교배와 정제, 유전적 특징의 변화를 통해 오늘날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그런 사과를 만들었다. 원래의 종으로부터 현대의 재배식물로 변화한 것은 과일이나 채소, 곡물류와 같은 음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마나 면화와 같은 식물도 이에 해당된다. 척추동물이란? 단단한 뼈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척추동물이라고 한다. 이것은 척추라는 말과 관련된 것으로 척추는 우리 골격의 중심축이다. 곤충의 경우에는 뼈가 신체 밖에 나와 있고 몸이 갑옷 같은 곳 안에 들어있는 데 반해 척추동물의 경우에는 뼈가 신체 내부에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척추동물은 곤충에 비해 몸집이 더 크고 무게도 뼈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무척추 동물로는 절지동물, 연체동물, 곤충, 그리고 극피동물 등이 있다. 척추동물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척추동물에 속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척추동물 중에서도 포유동물에 속한다. 포유동물의 종류는 4,000종이나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척추동물로는 양서류가 있고 파충류 5,200종, 조류 8,600종, 어류 23,000종이 있다. 동물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충 어림잡아 100만 종의 동물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물의 종류 중 96%가 무척추 동물로 그중 대부분이 곤충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 10분의 1만이 곤충이 아니라는 것이다.